필리브스의 망사대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소름 끼치고 천지가 기백할 만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존재하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이야기이니 같이 한마음이 되어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을 온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5살 이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려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크게 성공하셨답니다. 평생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시다가 싸게 내놓은 식당을 인수하셔서 엄마가 가장 잘하시는 순두부찌개로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식당은 열자마자 대박이 터졌습니다. 단일 메뉴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드실 정도로 인기가 좋았답니다. 엄마는 소박하게 혼자 슬슬 일하시라고 했는데 손이 너무 모자라서 직원 2명을 고용했어요. 저도 학교 끝나면 엄마의 식당으로 가서 손을 거들었답니다. 6,000원짜리 순두부를 팔아서 뭐가 남을까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밤마다 돈을 세는 걸 보고 엄청 놀랐답니다. 그렇게 식당은 초대박을 치게 되었는데 1년 만에 분점을 내시게 되었어요. 처음엔 분점이 망할 각오를 하시고 다른 지역에 오픈했는데 그것도 대박을 치게 되었어요. 인터넷에 맛집 소개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 바람에 입소문도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지방에서 일부러 엄마의 순두부찌개를 드시러 오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지방에도 엄마 식당을 오픈해달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쇄도해서 3년 만에 엄마의 순두부찌개 식당을 전국에 20개나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올라갔을 무렵이었는데 엄마는 그때부터 평범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 순두부찌개 프랜차이즈점의 회장님이 되셨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장사를 하시며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맛이 변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매달 분점들을 돌아다니며 맛을 체크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맛을 닮지 않기도 하고 주방 일이 체질에 맞지 않아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회사에 들어가 회사원으로 지냈어요.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좋더라고요. 가끔 엄마가 당신의 뒤를 이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신도 없고 역량도 되지 않으니 후계자는 다른 사람으로 정하라고 일러드렸네요. 세월은 흘러 제 나이 31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엄마의 순두부찌개는 전국적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한 회사에서 충실하게 일한 덕에 대리 끝자락에 올라 과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나 저나 인생을 만족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제 나이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엄마가 바가지를 심하게 긁었어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긴 했는데 둘 다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는 몇 년이나 사귄 남자친구를 집에 한번 데려오지 않느냐며 등짝 스매싱을 자주 하셨답니다. 저나 남자친구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엄마가 서운하다 하셨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한 대화를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의논을 하다가 곧 부부가 되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오래 사귀어서 막 설레고 심장이 뛰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이 있으면 마음이 가장 편한 사람이었으니 평생 편한 친구처럼 연인처럼 때론 부모 자식처럼 살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양가 부모님을 차례대로 뵙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저 같은 성질 더러운 애를 만나줘서 고맙다며 우스갯소리를 하시며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이어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아빠 이야기까지 물으셨습니다. 아빠가 없다고? 그건 좀 그러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고집 있는 이기주의자들이 많다고. 직업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어머, 요즘 누가 한부모 가정을 따져. 그리고 이혼하신 게 아니라 사별을 하셨다고. 엄마 지금 쌤이한테 실례한 거야.
뭐야? 그냥 있는 사실에 말한 게 실례라는 거니? 아들 하나 귀하게 키워놨더니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구박을 하니 앞날이 벌써 무섭다. 아니 엄마, 말 실수하지 말라는데 딴소리를 하고 그래. 그만 좀 따지고 우리 결혼 허락해줘. 만약 쌤이랑 결혼 안 시켜주면 혀 깨물고 죽든지 머리 깎고 스님이 되든지 할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이 망할 놈을 봤나? 그게 애미 앞에서 할 소리야? 자식 키워봐야 부질없다더니 딱 맞는 소리네. 나 혼자 금이야 옥이야 하며 애지중지하게 키워놨더니 여자한테 미쳐서 애미 가슴에 못 박는 소리나 짓거리고 말이야. 에휴 내 팔자야. 아무래도 난 이번 생에서는 속만 터지면서 살다 갈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해. 안 말려 이 자식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시며 저희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사이를 좁힐 수 있으리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 시댁에 자주 찾아뵈며 선물 공세를 펼쳤답니다. 제가 꽤 비싼 물건들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어느새 저를 예뻐해 주시고 계시더군요. 어머, 이거 명품이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은 없지만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건 많이 봐서 안다고. 이거 비싼 거 맞지? 아, 네. 가격이 조금 나가는데 어머님은 이 정도 들고 다니셔도 될 우아한 분이시잖아요. 아마 잘 어울릴 거예요. 한번 매보세요. 어쩜 좋니? 완전 잘 어울린다. 나한테 안성맞춤이라고? 그런데 쌤이 너 너무 무리한 거 아니니? 평범하게 회사 다닌다면서 이렇게 비싼 선물을 너무 자주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게 실은 엄마의 힘을 좀 빌렸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 하니까 카드를 주셨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시며 너희 엄마 식당 하신다며? 예, 나를 모직년으로 만들 셈이야? 아유 이거 가져가라. 당장 가져가서 환불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세하는 엄마의 돈을 막 써 제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크게 혼이 났죠. 그래서 전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그게 저희 엄마가 기똥찬 순두부집 사장님이세요. 전국에 분점이 20개나 넘는 회장님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눈이 3배는 더 커졌습니다. 뭐야? 너희 엄마가 기똥찬 순두부 대표라고? 나 거기 일주일에 30번은 가는데 거기가 너희 엄마가 하는 곳이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이야 정말 신기하다. 어쩐지 내가 그 집을 갈 때마다 사장님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 요 앞에 법원 근처에 있는 기똥찬 순두부집에 있는 사장님이 너희 엄마였어? 역시 그 사장님 얼굴을 본 순간 찌릿한 뭔가를 느꼈다고. 아니요. 저희 엄마는 다른 동네에 있는 봉점에서 일하세요. 요 앞에 계신 사장님은 저랑 아무런 사이도 아닙니다. 그래. 내가 잘못 짚었네. 여하튼 네가 기똥찬 순두부 대표님의 딸이라니. 정말 놀랍다. 그런데 그동안 왜 비밀로 한 거냐? 내 아들도 모르고 있지? 네, 그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비밀로 했다기보다 그냥 엄마가 성공한 분이라고 말하면 저를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어머님이나 그이에게는 온전히 저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함구했던 거예요. 아,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그런데 세아가 봐라. 난 너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었어. 그리고 기똥찬 순두부인지 옹골찬 순두부든지 나랑은 상관없다. 난 색이 너와 진심으로 한 가족이 되고 싶었다. 내 맘 알지? 제가 명품 선물을 하기 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던 시어머니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엄마의 비밀을 털어놓자 어머님이 저를 엄청나게 예뻐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가 네 집 딸인지 알게 된 남자친구 역시 크게 놀라며 저를 껴안고
봉 잡았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네요.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엄마와 시어머니는 기싸움 하나 없이 화기애애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두고 어떻게 이런 예쁜 딸을 두었느냐는 칭찬을 하시기도 했고 엄마의 순두부찌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맛있다는 말씀도 건네주셨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꺼내셔서 조금 당황했어요. 사돈, 우리 애가 회사 다니면서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어요. 제가 주식에 재미가 들려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죄다 날려버렸는데 그 빚을 제 아들이 다 갚아주는 바람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사돈이 애들 신혼집을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염치 없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사실을 저는 남편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서 크게 당황했는데 엄마는 가볍게 웃으시며 당신이 신혼집을 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게 해요. 제가 신혼집이고 홀수고 다 마련할 테니까 아무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신 제 딸을 많이 예뻐해 주세요. 워낙 천방지축이라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아이고,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돈. 난 사돈이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쿨하게 대답해 주시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세미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당연히 예뻐하고 아껴줘야죠. 걱정 마세요. 사돈만큼 세미를 딸처럼 예뻐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엄마가 결혼 준비를 다 해주는 것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른들이 입을 맞춘 데다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어떻게 결혼 자금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 없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수고하게 되었고 엄마가 모든 걸 준비해준 결혼식을 거쳐 신혼여행을 다녀와 좋은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듯이 저와 꽁냥꽁냥거리며 행복하게 지냈고 시어머니는 저의 엄마 부탁으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무탈하고 다들 행복하게 잘 살았죠. 저와 남편은 신혼을 즐기려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아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재밌게 잘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자 슬프고 아픈 일이 찾아왔어요. 건강하고 씩씩하시던 엄마가 위암에 걸리셨답니다. 암은 4기였고 전이까지 되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니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를 병원에 모시게 되었답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암 크기가 작아지면 수술을 감행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회사에 휴직서를 내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보고 싶었고 2분이라도 더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에 고민하지 않고 결정했죠. 이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서 저와 엄마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돈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돈, 그래도 걱정 말아요. 분명 쾌차하고 일어날 테니 절대 포기 마세요. 새아가,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 엄마는 무조건 일어나실 거야. 암 따위가 우리에게서 너희 엄마를 빼앗아 가지 못할 거라고. 아이고, 사돈 고마워요. 내가 사돈 얼굴을 보니 안심이 드네요. 내가 떠나도 우리 딸을 보듬어줄 어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돈, 만약 제가 세상을 떠나면 세미를 잘 부탁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세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난 절대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없으니 사돈이 계속 세미를 지켜주세요. 한 번만 더 약한 소리 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네, 사돈. 알겠어요. 사돈이 제 딸을 괴롭히는 걸 볼 수 없으니 꼭 나을게요. 됐죠? 시어머니는 눈물 콧물을 흘리시며 저희 모녀에게 위로와 희망이 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가 시집을 참 잘 갔고 시어머니를 너무 잘 만난 것 같다며 아픈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퇴근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서 무엇이든 도우려고 했죠. 이렇게 엄마를 응원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으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암을 이겨내실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수술을 하고 나온 엄마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겨내셔서 곧 쾌차하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몇 주 입원을 해보고 상태를 지켜보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퇴원해도 될 거라는 긍정의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부둥켜 안고 기뻐했어요. 보름 뒤 위암이 깨끗하게 없어졌다며 관리만 잘한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수술을 하신 만큼 엄마의 몸은 예전 같지 않으셨어요. 거동이 가능하긴 했지만 다시 일을 하는 건 무리였답니다. 그래서 엄마의 프랜차이점인 기똥찬 순두부집은 점점 맛을 잃어갔어요. 본사에서 재료를 받아서 써야 하는 게 기본 규칙인데 분점 사장들이 본사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쓰지 않고 저렴한 중국산 재료를 쓰면서 크게 문제가 생겼어요.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했는데 대부분의 글이 엄마를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대표가 돈맛을 보더니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엄마가 만든 식당을 가지 말자는 불매운동까지 하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엄마가 모르시도록 덮어보려고 해봤지만 엄마의 직원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금세 모든 걸 알게 되셨죠. 그래서 엄마는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식당을 돌며 시정을 권고했고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는지 소비자들이 식당에 찾아오지 않아 하나 둘씩 문을 닫고 말았어요. 엄마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니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스트레스가 심했던 엄마는 결국 다시 암이 재발하게 되셨습니다. 이번에도 위암이었고 다른 장기에 빠르게 전이되어 손을 쓸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더라고요. 원한다면 항암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희망은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엄마는 치료를 거부하고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다가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말리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고 했지만 엄마의 완강한 결정에 순순히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갔고 제가 곁에 있기로 했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라 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엄마와 좋은 추억을 몇 개 만들고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했네요. 제가 엄마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몇 주의 시간을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신혼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직접 친정으로 와주시면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인지 화가 난 목소리로 호출하셨네요. 어머님, 여보, 오랜만이에요. 제가 요즘 엄마 옆에만 있어서 신경을 못 썼네요. 어머님, 저 오래 있지 못해요. 엄마 식사도 챙겨야 하고 약도 챙겨야 해서 빨리 가봐야 해요. 너 아무리 사돈이 아프다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내가 너희 집에 와봤더니 가관이더라. 아들이 힘들게 일하고 와서 라면 먹고 있는 걸 본 내 심정을 알아?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시어머니는 엄마의 프랜차이즈 식당이 거의 망해가자 태도가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여하튼 저에게 훈계를 하시길래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좀 그렇잖아요. 상황? 아, 곧 죽을 네 애미? 그래서 넌 곧 죽을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내 아들은 가만히 둬도 된다는 거냐? 어머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곧 죽을 애미라뇨? 요즘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많았는데 오늘은 제 심장을 찌르시네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게 뭘 잘했다고 대들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냐? 아니잖아. 누가 보면 내가 네 애미를 암에 걸리도록 떠민 줄 알겠다. 잡소리는 그만하고 너 매일 저녁은 여기 와서
내 아들 밥이라도 챙겨라. 알아들었어? 또 내 귀한 아들이 라면 먹고 있는 게 눈에 띄면 그때 말로 끝나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혼나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두 사람은 친정에 계신 엄마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도 없고 감정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 오롯이 엄마만을 생각했답니다. 당연히 남편 밥상을 차려주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에 엄마와 한마디의 대화라도 더 나누는 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자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믿어요. 그렇게 엄마 옆에서 간병은 열심히 했지만 상황은 나빠지기만 했어요. 화장실을 가지 못하셔서 기저귀를 차야만 했고 음식도 미음만 드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기적을 바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별할 마음의 준비도 했답니다. 냉정하게 생각하니 엄마가 곧 저를 두고 떠날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몰래 눈물을 훔치며 가슴 아파했네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처음 있던 일이었죠. 화려한 옷차림에 꽃단장을 하고 온 시어머니는 뭘 알지도 못하고 비싼 고기를 한아름 사오셨습니다. 엄마는 기운이 없으셔서 잠이 들어있어 두 사람의 방문을 모르고 계셨어요. 어머님? 지금 엄마는 이런 음식 못 드세요. 미음이나 누룽지만 겨우 드시고 있다고요. 아, 그러냐? 아, 나의 실수? 난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 드시면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미안하다. 내가 암에 걸려보지 않아서 아는 게 없구나. 시어머니가 혓바닥을 제멋대로 돌리길래 그냥 확 잡아 뽑아버리고 싶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도 혓바닥을 맘대로 돌렸답니다. 여보, 당신도 얼굴이 반쪽이 됐어. 좀 뭐하면서 간병하지 그랬어. 여보, 딱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장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어? 식당이 망하긴 했지만 뭐든 돈은 꽤 되지. 나 회사에서 진급 물 먹었어. 뿐만 아니라 권고서지까지 제안받았다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 새아가, 어차피 너희 엄마는 오래 살지 못하니까 미리 좀 내 아들한테 사업자금 좀 달라 그래라. 나중에 세상 뜨고 받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장모 노릇하면 좋잖니. 너 내 말 이해하지? 두 모자는 돈 달라는 소리를 하려고 친정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누굴 미워하기도 싫고 화도 내기 싫었는데 그 순간에는 열불이 나서 가만히 있질 못하겠더군요. 어머님, 지금 아픈 사람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이를 똥구멍으로 드셨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인간 사업자금 대주는 게 장모 노릇이에요? 당신한테도 실망이야.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회사 잘릴 위기에 처하니까 돈을 구걸하러 온 거니. 이 한심한 놈아, 정신 좀 차려. 이거 얘 말하는 거 봐라. 지금 시어머니한테 똥구멍으로 나이를 먹었다고 한 게냐? 네 애미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정신이 아닌가 보구나. 내가 오늘은 참아준다. 그런데 다음에 또 이렇게 대들었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여보, 가볼게. 나 회사 잘릴 위기니까 꼭 장모님 깨어나시면 사업자금 좀 말씀드려.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모자의 말을 휘어버리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다신 엄마 앞에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 뒤 모자가 다시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왔더군요. 넌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무슨 귀신이라도 본 거야? 왜 이렇게 놀라고 그러냐? 어머님, 왜 오셨어요? 또 돈 얘기 꺼내실 거면 그만 가세요. 여전히 지 엄마가 갈 때가 되어서 정신줄을 놓았나 보네. 너 나중에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오늘 네 엄마 문병 온 거야. 어떻게 계신지 보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비켜봐.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커먼 속을 알고 있었지만 문전박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저와 시댁 식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엄마는 두 모자를 보시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박서방 오랜만이에요.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사돈,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사돈이 주무시고 있었어요. 세기가 말 안 하던가요? 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약에 취해서 깊이 잠들었나 봅니다. 오늘은 정신이 맑으니 오래 앉아 계셨다가 가세요. 그럼 그럴까요? 사돈 몸은 좀 어떠세요? 잘 버티고 계신 거죠? 제가 사돈만 생각하면 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사실 매일 사돈을 찾아뵙고 싶었는데 가슴이 아파서 찾아오질 못했어요. 그랬군요. 그래도 가끔 얼굴 보여주세요. 박서방도 아무리 바빠도 섹시 얼굴 보러 가끔 들르게나. 네, 총무님. 앞으로 종종 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쳐세요. 이 사위에게 효도할 기회를 달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두 모자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잘하더군요. 지난번에 와서 했던 개소리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 찍어버리고 싶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엄마한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으니 문병원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행히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의 대화가 이어지다가 곧 약 드실 시간이 되어 엄마를 챙겨드리고 편하게 잠재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두 모자를 들이고 나와서 그만 가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자랑할 게 있다며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더군요. 예, 이거 봐라. 이게 300만원짜리 선글라스다. 멋지지 않니? 철없는 시어머니 행동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러네요. 비싸 보이네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이번 여름에 하와이로 놀러갈 때 쓰려고. 여름쯤 되면 너희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없겠지? 그래야 놀러갈 텐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와이에 놀러 가는 거랑 저희 엄마랑 무슨 상관이에요? 가고 싶으시면 내일 당장이라도 떠나시면 되잖아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입으로 후후 불며 먼지를 털었습니다. 예, 하와이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니. 네 엄마 보험금으로 갈 거니까 여름 전에 죽을지 말지가 중요한 거야. 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 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을 받아서 그 선글라스를 끼고 하와이에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사이코패스군요. 정상이라면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가 분명합니다. 어머님은 하와이가 아닌 정신병원에 찾아가 보셔야겠어요. 이게 진짜 돌았나? 쉐이멘트 사이코, 소시오패스? 야, 좀 솔직해져 봐. 너도 네 애미 재산 파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그러니까 같이 좀 논아 먹자는데 왜 이렇게 융통성 없는 말만 하는 거니? 어머님, 한 번만 말할 테니까 확실하게 들으세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예요. 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까지 다 기부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10원 한 장 받아먹을 생각 마세요. 뭐야? 새아가. 그건 아니지. 그걸 왜 너 혼자서 결정하니? 우리도 사돈이랑 가족인데 한 마리 상의 없이 그러는 법은 없다. 난 무조건 반대다. 네 엄마 재산을 똑같이 3등분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들, 네 생각은 어떠냐? 나도 당연히 기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왜 엄마 남한테 우리 재산을 넘겨줘? 여보, 지금 당신의 정신이 피폐해져서 사리분배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장모님 돌아가시면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랑 의논부터 해. 혼자서 뭘 결정하지 말라고. 알아듣겠지? 두 모자의 정신 나간 소리에 제 머리는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2분만 있으면 폭발해서 난리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두 모자를 현관 밖으로 재빨리 밀어내고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주무시고 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셨네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친정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무시는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진작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늘 아래 유일한 내 가족이자 내 팬이었던 사람이 떠나니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편은 이때만큼은 진지하게 상주로 자리해줬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말을 늘어놓던 시어머니도 얌전하게 사흘의 시간을 함께 있어 주었답니다. 두 사람한테 실망하고 화가 난 건 분명하지만 저도 잘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잘 지내볼 마음이었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유산도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식당으로 고생해서 버신 돈을 모두 보육원에 기부했답니다. 제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엄마의 유언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는 저를 위해 3층짜리 작은 상가를 남겨주셨어요. 작은 동네에 있어 큰 가치가 있진 않지만 엄마가 그곳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셨던 추억이 있어 저에게 물려주셨죠. 또 엄마가 살던 집까지 저에게 남겨주셨답니다. 그 집을 팔면 꽤 많은 돈이 생기긴 하지만 저는 엄마의 흔적이 지워지는 게 싫어 가끔 들러서 엄마의 향기를 맡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의 사업자금과 시어머니의 해외여행비 이런 건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답니다. 제가 엄마의 유언대로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알고 나자 불같이 화내며 달려들더군요. 이 옷이하려나 나 미쳤어. 사돈 재산을 기부했다고 40억을 죄다 세판 남한테 갖다 줬다는 거야. 이 등신 같은 년아. 내가 너 혼자서 결정하지 말랬잖아. 아휴 어머님 또 이러시는군요. 장례식 때 마음을 바로 드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참 기대를 한 제가 바보네요. 어머님, 저희 엄마 재산을 왜 어머님이 탐을 내요? 정말 웃기지도 않다고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괜한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이 멍청한 바쁘니년아. 그 돈이면 우리 세 식구가 평생 호강에서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납을 줘? 애기 아까운 죽겠네. 애기. 급기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질질 짜면서 엄마 돈이 아까워 죽겠다며 한탄을 했답니다. 남편도 얼마 뒤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하자 저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하더군요. 그런데 이미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제가 그이에게 돈을 줄 리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백수야.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도 한 집안의 가정인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회사에서 잘렸으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지. 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거야? 능력이 없어 잘렸으면 알바라도 해. 아니면 공사장에 나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혼하고 다른 돈 많은 여자를 찾든지 하라고. 여보, 왜 이렇게 까칠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실망을 준 건 알지만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고. 난 당신 없으면 못 사니까 이혼 같은 건 절대 생각하지 마.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이제 나 천꿀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지금 누구라도 날 건드리면 폭발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혼당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 아, 알았어. 그럼 당분간 배달대행 알바라도 하고 있을게. 대신 당신도 내 사업에 대해서 고민 좀 해줘. 부탁해.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엄마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점수를 따려고 했는지 배달 알바를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대줄까 하는 고민을 잠시 했답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이 되지 않아 몇 달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매달 관리비를 이체시켜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가스비가 10만원에 전기세가 5만원이나 나왔더군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이렇게 가스와 전기를 소비한 게 이상하다고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저희 엄마 집에서 사용한 게 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확인을 하러 엄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누군지 모를 여자 여러 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제가 잘못 찾아왔나 싶어 다시 현관문 호수를 확인했는데 저희 엄마 집이 맞았습니다. 술에 떡이 된 여자들은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 엄마 집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고요? 아, 우리 새끼 왔구나. 다들 주먹. 우리 잘나 빠진 며느리가 왔어. 쟤한테 술 한잔 따라줘. 드디어 어머님이 저를 미치게 만드는군요. 이젠 돌이킬 수 없겠어요, 어머님. 술에 취한 시어머니는 제가 화는 것도 모른 채 깔깔거리며 계속해서 춤을 추더군요. 그래서 전 두꺼비 집을 열어 전기를 꺼버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와 친구들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다 부딪히고 자빠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나더니 욕설이 제 귀에 꽂혔어요. 이 욕설하려나? 나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장 불안겨? 어머님, 설명부터 하세요. 왜 저희 엄마 집에서 이러고 있는지. 이년아, 나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내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는데 그년이 토끼는 바람에 내 아파트가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들어왔다. 어차피 죽은 네 애미가 여기서 더 지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와서 살면 번나느냐? 당장 불 켜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하고 해결책을 찾으셨어야죠.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엄마 집에 침입한 건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불을 켜드리죠. 웃기고 자빠져네 이 육살년아. 내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준 인연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냐?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시어머니는 후회할 대답을 하시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심히 움직여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친구들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빠져 있었죠. 잠시 후 주방 서랍에서 마늘 빠는 절구 방망이 2개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자빠져 있는 시어머니와 친구들을 사정없이 들이겹했습니다. 딱 누구야? 누가 날 때린 거야? 설마 새긴 거냐? 왜 대답이 없어? 인연이 감히 시비를 들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인연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야? 이 망할 년 내가 잡아서 패대기를 쳐주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허공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들이 곡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어요. 물론 제가 마늘 빠는 저유고 방망이로 똑같이 패줬기 때문이죠. 술 취한 여자들은 저에게 쳐맞아서 아프고 놀랐는지 오바이트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시모와 친구들은 지들이 토한 오바이트를 묻혀가며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절구 방망이로 등짝 스매싱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휘둘렀던지 절구 방망이가 반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방으로 다시 들어가 몽둥이가 될 만한 걸 찾다가 아주 좋은 걸 찾았습니다. 바로 김장할 때 쓰는 대형 비닐이었죠. 저는 그 비닐을 시모와 친구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방방처럼 그 위를 실컷 뛰어다녔습니다. 아, 우와, 야, 교주 줘. 네 며느리 좀 말려봐. 우린 네가 존에서 술 마신 주먹이 없잖아. 야, 새끼 너 그만 되지 못해. 이 노인네들을 죽일 셈이냐? 이년은 왜 아까부터 말이 없는 거야? 대답 좀 해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김장 비닐에 깔린 시모와 친구들을 방방 뛰어가며 밟아댔습니다. 제 밑에 깔려있던 여자들은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사정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보내줄 마음이 없었어요. 조금 더 확실하게 밟아주고 시어머니와 여자들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재빨리 현관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10분 전 신고했던 경찰들이 저와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 순간이었죠.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여기가 저희 엄마 집인데 누군가 안에 침입했어요. 한 달 넘게 몰래 숙식하고 있더라고요. 무서워서 혼자 들어갈 수 없어 신고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눌러주시죠.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경찰이 차단기를 올려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오마이트를 뒤집어 쓰고 비닐 밑에 깔린 여자들이 보였죠. 경찰들은 뒷걸음질을 치며 욕을 하더군요. 아, 뭐야, 씨발. 졸라 놀랐네. 김재경, 지원 요청해. 여기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수상한 약물을 보류한 것 같다고 모전 때려. 경찰은 시모와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고 취해서 자빠져서 굴러다니는 것으로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곧 사복 차림의 형사 10대명이 우르르 들어와 시모와 친구들을 긴급 체포했어요. 집안에 수상한 약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자기들이 이렇게 된 건 며느리인 제가 한 짓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표정으로 경찰들에게 억울하다고 했더니 그대로 시모와 여자들은 수갑을 차고 봉고차를 타고 경찰서로 끌려갔답니다. 저도 참고인 조사 때문에 뒤를 따라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둘러대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네요. 거기서 시모와 여자들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그리고 피까지 뽑아서 국가수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는 일주일 뒤까지 이치장에서 짧은 옥살이를 했답니다. 당연히 모두 약물 반응에 음성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두 훈방 조치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무단 주거 침입죄가 있어 경찰서에 남아있어야 했죠. 갈 곳이 없어 사돈집에 간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제가 완전한 남남이고 저는 호적상 처녀라고 전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뤘는데 여기서 득이 되었네요. 시어머니가 경찰들에게 하소연을 계속해대는 바람에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제 시모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친족 간의 무단 침입으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면서 시어머니를 훈방 조치하겠다고 알렸어요.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크게 한 방을 먹인 저는 남편과 사는 집으로 가서 그이의 짐가방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대로 나가면 돼. 꺼져.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나 요즘 열심히 살고 있잖아. 응,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봐. 여긴 내 집이고 당신이랑 나랑은 법적으로 난남이니까 위자료 안 받고 보내줄게. 내가 소송이라도 할까 했는데 그러게 간을 빼먹는 것도 싫고 니놈이랑 니 애미년 맨삼을 계속 마주칠까봐 겁나서 좋게 끝내는 거야. 어서 가방 대고 나가. 여보, 엄마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여보, 난 아무 잘못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여기서 당신이랑 살게 해줘. 어? 당신이 엄마랑 인연을 끊으라고 하면 끊을게. 기지끌로 쫓겨날 판이 되니까 애미랑 연애 끊겠다니 당신도 참 대단하다. 모자가 쌍으로 등신해 뭐 저리야. 밖에 나가서 네 애미랑 연애 끊든 엿가락을 끊든 알아서 해. 난 이미 당신이랑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렸으니까. 아, 만약 내 근처에 얼씬거리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제대로 엿먹여줄 거야. 그러니까 네 애미한테 가서도 전해. 빨리 나봐봐. 네 애미가 갈 데가 없어서 아직 경찰서에 있다더라. 훈방으로 내보내준다는데 갈 데가 없어 유치장에서 버티고 있대.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남편의 짐가방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질질 끌고 나와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이는 울며 불며 무릎을 꿇고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저한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는 억지로 참았지만 이젠 더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윽고 제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남편이 손을 문틈에 넣으며 못 닫게 하더군요. 이 손 치워. 안 그럼 당신 심하게 다칠걸?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난 당신을 믿어. 날 봐주고 다시 집안으로 들일 거라고. 아, 야, 이 쌀구녕이 현관문으로 내 손가락을 찍어버렸어. 진짜 개최하게 역시 살려라. 저는 깨끼거리며 다시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날 다시 한번 믿고 손가락 집어넣어봐. 어? 빨리. 이 미친 쌀구이 꺼져. 돌아오서 나간다. 남편을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어. 그이는 다친 손가락을 잡고 짤짤매며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더군요. 이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돈 한 푼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달동네에 위치한 반지하 원룸에 들어왔어요.
보증금이 없는 곳인데 곰팡이가 심하게 핀 데다 햇빛 한 줄기가 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곳에 살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매주 문자를 보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고 비웃을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이 두 모자는 시궁창에 박혀 어떻게 살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마 험난한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저는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돌아가신 엄마의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의 흔적이 남은 공간에서 지내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직장을 오하며 혼자 평범하게 1년을 보냈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엄마가 물려주신 3층짜리 상가 근처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재개발이 확정이 되었다며 큰돈을 제시하며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워낙 큰 돈이어서 그냥 상가를 처분하기로 했답니다. 20억 가까이 드는 돈을 받게 되었죠. 저는 절반인 10억은 엄마 이름으로 기부를 했고 나머지 10억은 제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두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제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이코 같은 집들과 언제나 가슴 아픈 친정엄마 이야기까지 장황하게 써보았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리라 믿고 이만 떠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